태연이 왔나? 근데 우리 먼저 태연이 왔어? 태연이 아니야? 그럼 우리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몽 신화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단군 신화를 조금 빠뜨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험 범위에 있는 진도를 다 나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우리가 어차피 한 바퀴 더 돌면서 주몽 신화 하고 거기 딸린 단군 신화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일단 공무도화가부터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볼 거예요. 공무 내일 무슨 수행? 아, 그래? 잘 됐다. 그럼 오늘 수업 때 듣고 수행평가 가서 잘 하고 오세요. 응. 공부와 관련된 건 아니었네요. 아, 그래? 네, 잘 해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도 생각보다 수행평가가 진짜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공무도화가라는 작품부터 우리가 먼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작품의 그 갈래는 뭘까요? 어디 속하냐면 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은 우리가 고대가요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가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뭐 고려가요 봤었고 시조들 봤었고 현대시를 봤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시작된 문학의 갈래를 우리가 고대가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서 후기의 모습이 있어요. 초기의 모습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고대에 불려졌던 가요기 때문에 얼마나 바라는 게 많았겠어요. 그죠? 아, 빨리 뭔가 먹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와 같은 뭔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말을 주술처럼 얘기를 하는 처음에는 집단요였어요. 그냥 모두가 모여가지고 우리 임금님 주세요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집단요였는데 고대 가요가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에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개인적인 서정시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은 이 초기와 후기로 넘어가는 이 가운데 이 중간 시기에 있었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엄청 짧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출제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일단 공무도화가 하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적 상황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너무나 쉽고 이미 수업 때 했으니까 알고 있었겠지만 한번 보면 그렇죠. 일단은 시적 화자가 있는데 이 시적 화자가 있고 또 시적 대상이 있죠. 우리가 시적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시적 화자는 직접 시를 얘기하는 그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시적 화자인 사람이 대체 무엇을 보고 시를 전개해 나가느냐가 바로 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시적인 화자는 일단 시적 대상은 누구냐면 백수광부.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이것을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게 되죠. 남편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막 그래 잘 죽어라 라고 할 리가 없겠죠. 안 돼.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안 돼 가지 마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당연하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제발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물에 빠져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었냐면 아 죽었어. 그러니까 뭔가 빨리 가서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굉장히 체념을 했고 그리고 내 남편이 정말 죽었구나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을 했었죠. 요런 시적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가 봤었냐면 목격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목격자가 누구였었냐면 광리자고라는 사람이었었죠.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목격자였고 이 목격자가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뭐 동네에 다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이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이 공무도화가의 갈래가 뭐라 그랬었지? 고대가요가 이 그 갈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대가요의 그 갈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배경설화가 있어요. 안녕. 늘 배경설화가 따라 붙는 게 바로 이 고대 가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도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적 상황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적인 상황들이었었고, 일단 출제 포인트부터 들어봐봐. 태훈이는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 출제될 게 뭐가 있냐? 출제 포인트를 일단 같이 한번 먼저 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 물의 의미. 물이 어떤 1년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3, 4년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물의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어디에 빠져 죽은 거지? 물에 빠져서 결국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임과 화자의 단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국 물에 빠짐으로써 결국 그 관계 자체가 끊기게 되니까.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이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물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물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그 주제를 조금 봐줘야 돼요. 이 고대가요 공무도화가의 주제는 뭐냐면 이별의 정안이었어요. 이별의 정안이라고 한다면 뭐죠? 너무 이별해가지고 내가 너무 한이 맺힐 정도로 슬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얘기를 했을 때 정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제일 먼저 쓴 것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별의 정한이라는 뭐야? 네. 이 이별의 정안이라는 주제가 공무도화가를 시작을 해서 다른 작품들에 쭉 연결이 되는데, 공무도화가 이후에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도 조금 중요하신데 이거는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이별의 정안이라는 주제를 제일 먼저 구현한 게 첫 번째 공무도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가시리. 그리고 서경별곡이 있어요.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가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송인.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작품들을 사실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황진이의 시조들. 황진이 누군지 아시죠? 그 굉장히 유명한 조선의 기생을 얘기를 하잖아요. 황진이의 시조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알고 있는 진달래꽃. 네, 요렇게 이 이별의 정안이라는 주제가 쭉 이어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갖는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뭐가 있냐면 아까 내가 처음에 고대가요의 그 갈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초기에는 집단요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냥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는 집단요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후기로 갈수록 이 개인적인 서정시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공무도화가라는 것이 이 두 단계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 공무도화가의 의의니까 한번 적어보자면 집단적 서사시. 서사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너무 슬프다, 기쁘다와 같은 어떤 서정적인 감정을 담는 대신에 감정은 살짝 배제를 하고 집단의 어떤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집단적 서정시에서 어디로 다 가는 거겠죠? 집단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서사에서 서정, 감정을 나타내는 서정시로. 바뀌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게 이 작품이 갖는 의의다. 작품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태까지 이게 우리가 본 거고 간단히 본 작품의 개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게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갖는 그 갈래, 고대가요의 특징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었고, 그리고 이 시적 사항들을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시적 상황까지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러니까 결국 목격자의 아내가 부른 노래를 중심으로 되는데 왜 시적 화자가 백수광부의 아내냐면 그 하는 말의 주체는 백수광부의 아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출제 포인트도 같이 정리를 해봤었고 그러면 왜 다 여기 있니? 네,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 테이프로 다 지워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처 못 지웠네?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 배경 설화가 있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고대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설화가 같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 제가 그 시적 상황을 설명을 한 게 이 배경 설화를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마라고 하네요. 자, 누구야? 라고 태우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방식인 거지? 일단 첫 시작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누구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명하는 것 자체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우리가 봐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임은 누구겠어? 우리는 이미 시적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임이 누군지 알겠다. 누구야? 이 시적 화자인 요 아내잖아? 그치? 그러면 임이라고 한다면 그 시적 화자의 남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남편에게 남편 제발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여기 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전체 이 공무도화가를 전체로 아우르고 있는 중심 소재에 해당하는 거고 1년에서는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의 의미는 사랑 그리고 그 물을 건너면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의미를 한다. 사실 여기 다 써져 있네요. 첫 연에서 물의 의미는 이별, 슬픔, 단절, 그리고 사랑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만류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1년이었고 그리고 2년을 보니까 임은 역시나 남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적 화자는 여전히 아내에 해당하는 거겠죠.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여기에서 물을 건넜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고 그것은 이별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2년에서 가리키는 물의 의미는 이별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물을 건너셨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났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별을 했구나. 3년을 보니까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자 여기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할 때 어쨌든 죽은 거니까 3년에서 물의 의미는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고 있겠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여기서는 임의 죽음 가시님을 어찌할꼬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물어보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서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찌할꼬 하면서 서리법이 쓰였어요. 근데 이 서리법을 통해서 이 화자는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미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을 막 살리려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하나? 아니에요. 딱히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찌하겠어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원망의 감정도 있고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이 서리법을 통해서 집약되었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써주시면 돼요. 서리법의 의미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서리법을 통해서 뭐가 최고조에 오르게 되냐면요. 애절함이라는 이 화자의 정서가 최고조에 이른다. 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연이 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써보자면 가시님을 어찌할꼬 슬픔과 체념 죽은 임에 대한 슬픔과 체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사실 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설명할 건 없지만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줘야 될 걸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화자가 정서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어? 감정을 절제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요. 맞아요. 정서에 아주 직접적인 표출이 나타나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 절제다라는 말 자체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감정 절제 X. 그러면 절제의 반대인 감정 분출이 맞는 말이 되겠지. 감정 분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서리법을 쓰게 된다면 무조건 얘는 감정 절제라는 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적 화자의 정서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시적 화자의 정서가 원래는 어떤 정서에서 어떤 정서로 변하고 있죠? 물론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기뻤다가 슬펐다가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당연히 다 슬픈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정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이미 죽어버릴까봐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그 이미의 행동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미 결국 죽었어. 그랬더니 이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했었지? 뭔가 엄청나게 분노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했었죠. 그리고 또 한탄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저 그냥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한다는 거 요거 지금 다 계속 같이 쓰고 계시죠?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두 번째로는 정서가 어느 정도 변한다. 처음에는 근심, 걱정, 불안해서 체념, 한탄, 안타까움으로 정서 변화가 드러나 있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설화는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제가 분명히 아까 시적 상황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거 다 나와 있네. 어떡하지? 그래서 고조선 이거 작가 설명을 보면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뭐 광리자고의 아내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뒷배경 내용인데 자습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진짜 전통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이에요. 한의 정서. 한의 정서가 잘 드러난 게 바로 이 이별의 정한이다. 그리고 그거의 그 첫 번째 초기 작품이 공무도화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럼 다 나와 있겠네. 그리고 배경설화를 보면 고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뭐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고조선 때 얘기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광리자고가 본 내용이 시창작의 모티프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거였죠. 목격자인 광리자고가 광리자고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대 문학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출제 포인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거 여기 마지막에 다른 작품과 비교하기를 할 건데 다른 작품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고대 문학의 특징들을 먼저 볼게요. 집단적인 의식을 담은 노래? 이게 초기의 모습이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시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개인적인 서정시. 개인의 정서를 담은 개인적 서정시로 바뀌는 것이 고대 가요의 특징이다. 요게 후기. 그리고 이 과도기적인 작품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초기의 시가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다. 그리고 집단적인 행사에서 불렀기 때문에 주술적이거나 뭔가 제의적인 요소, 제사할 때 쓰는 것,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려서 후기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향유하는 개인적인 서정시가 나왔다. 당연히 여기에는 개인의 고민이나 정서가 담겨있다라는 말까지 맞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슷한 작품들을 먼저 같이 볼 거예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대가요에 해당하고, 고대가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같이 있겠어? 배경설화도 같이 있겠죠. 자습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창작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시부터 보고 창작 배경은 조금 이따 자습서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왕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 우리를 통치할 훌륭한 왕을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왕의 강림을 기원하면서 불렀던 집단 노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역시나 거부가 라고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역시나 얘도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근데 왜 굳이 거북이를 불렀을까요? 이 거북이란 존재는 뭐냐면요, 굉장히 고대에는 신령스러운 존재였대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내어 놓아라. 자, 근데 이 머리가 거북이의 머리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왜 불렀다 그랬었죠? 왕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거북이의 머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누구의 머리? 임금을 그냥 머리로 표현했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임금, 여기선 수로왕이에요. 배경설화를 참고를 해보자면, 혹은 뭐 우두머리다.
우리를 다스릴 우두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내어놓지 않으면 만약에 너 이거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다? 거북이 너를 구워서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거북이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명령을 한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뭐 할 거다? 너를 구워서 먹을 거다 라고 협박까지. 지금 부름, 명령, 가정, 협박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나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북거북 머리를 내어놓으라. 여기에서는 왕의 출현을 기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두 개에서는 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왕을 받고 말 거다 하는 소원 성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가도 마찬가지로 구지가랑 비슷한 때 적어진 시고, 당연히 집단 서사시고요. 그리고 고대 가요예요. 해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근데 이 해가라고 하는 것은 왜 불렀냐면 수로 부인의 어떤 귀한을 기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수로왕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 용왕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납치한 동해 용왕에게 우리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르는 게 바로 이 해가다.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쓰면서 적어볼게요. 역시나 또 갑자기 거북이가 나오네요. 근데 이 거북이는 뭐냐면 여기선 부정적 존재예요. 아까 내가 수로 부인의 기원 납치했다고 했었는데 그 누가 납치를 했었냐면 동해 용왕이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동해 용왕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수로를 내놓아라. 이 수로가 누구겠어요? 수로 부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른 이의 부녀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지금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수로를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 불렀죠. 그리고 내놔 라고 하면서 지금 명령까지 같이 하고 있죠. 첫 번째 연에서. 그리고 네가 만약에 거역해서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어? 내어놓지 않으면. 그리고 네가 만약에 거역해서 바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역시나 또 가정을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역시나 가정 이후에 또 마지막에 협박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공통점을 조금 써볼 수가 있겠어요.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이다 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거 뭐겠어요? 이 구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밑에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돌아봐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거북아 라고 부르고 그런 다음에 명령을 해요. 수로 부인을 내어놓아라. 아니면 우리를 다스릴 우두머리를 내어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세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널 어떻게 할 거냐면 구워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북이의 역할이 조금 비슷하죠. 어쨌든 거북이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거북이의 역할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소망을 돕는 존재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동해 용왕이라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소망을 돕는 존재 그리고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구지가는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해가는 수로 부인의 귀환을 기원해서 불렀던 집단 서사시인 고대 가요였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모도화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두 작품은 명백하게 집단적인 서사시였어요. 근데 아까 공모도화가는 뭐라고 했었죠?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었던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황조가 한번 볼게요. 이 황조가도 사실 배경설화가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 이 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시부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정답구나. 꾀꼬리라는 그 동물들이 있는데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는데 쟤네 너무 정답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황조가에서 어떻게 봐줄 수가 있냐면요, 객관적인 상관물이다 볼 수가 있어요.
왜 객관적인 상관물인지는 밑에를 같이 보고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외롭구나.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다시 돌아갈까? 그러니까 꾀꼬리 같은 경우엔 지금 남녀 짝을 맞춰서 굉장히 정답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화자는 내 몸은 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지금 내 짝이 있나? 여자친구 있어 보여? 없어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꾀꼬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고 얘의 역할은 뭐냐면 화자의 대조를 함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암수 서로 정답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을 먼저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선경이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외롭구나 내 몸은 이라고 하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얘네는 후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후정에서는 지금 외로움을 그냥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롭구나 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고대 가요가 개인적인 서정시가 되었구나.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이었는데 황조가 들어서는 고대 가요가 완전한 개인적인 서사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뭐 할거라는 서리법이 등장하죠. 서리법을 통해서 뭐가 집약이 되겠어요? 슬픔, 슬픔이 집약되겠구나. 이렇게 황조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조가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니까 한 번씩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서정시겠죠, 이제는. 그리고 고대 가요면서도. 그리고 주제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뭐가 등장했었지? 꾀꼬리라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완벽하게 개인적인 서정시가 된 작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하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대 가요가 너무 짧거든요. 한 4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 그냥 가까이 갖는 의의나 중요한 객관적인 상관물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뒤로 넘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태연아, 네, 문제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제가 이걸 내리면 여기 답이 보이거든요. 네, 제가 다 그려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푸시면 제가 밑으로 내려갈게요. 몇 번이었어요? 그죠? 태연이도 됐어? 네, 그럼 내려가서 답은 2번이었었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게 5번. 개인적인 서사시에서 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서사시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 그 과도기 단계에 있었던 작품이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 한 쌍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긴 했었어요. 그쵸? 하지만 누가 대답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답 안 되고, 그리고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체념, 요것도 맞죠?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하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체념으로 끝나는 그런 정서 변화가 있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탄적인 표현이 나왔던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예찬은 아니죠. 영탄은 서리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의 이동도 없었죠. 그냥 계속 그냥 나의 남편이 죽는 것을 보는 한 자리에서 그냥 끝이 나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도 없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정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 계보를 같이 먼저 썼었잖아요. 한번 같이 써보자면 제일 먼저 그 한의 시작은 공무도화가가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고려가요로 넘어가서 가시리가 나오죠. 가시리 있고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가시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경별곡이 나와요. 그리고 한시에 들어서게 된다면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 나오고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황진이가 쓴 시조들이 한의 어떤 정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현대시로 넘어와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이런 그 유명한 시 있죠. 그게 한해 엄청나게 어떤 뭐 끝바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볼 것은 이 한시부터 같이 먼저 볼 거예요. 정지상이 송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볼 건데요. 얘에 대한 작품 설명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당연히 위에 한시라고 나왔으니까 한시겠죠. 갈래는. 한시고요. 우리가 한시 중에서도 뭐냐라고 하면 얘는 칠언절구에 해당하게 돼요. 칠언절구에 해당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한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기의 장소를 많이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서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 이별한 다음에 부른 송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 이별의 정안이 되겠죠. 이별의 정안, 이별의 슬픔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보면 비개인 긴 두 개는 풀빛이 더 파랗대요. 뭔가 더 파랗다. 우리한테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걔는 무조건 무슨 심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였었지?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이 되겠죠. 풀빛이 더 파란데 남포에서 임 보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여기에서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은 뭐인 거지? 나는 지금 임과 이별을 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치?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자연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가 그치고 나니까 풀빛이 더 파랗고 아름답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플러스적인 상황인 거고 나의 처지는 지금 마이너스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 자신의 이별을 보여주고 있다.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죠. 남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대동강하고. 이거 옛날엔 사실 우리는 지금 배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도 가도 되긴 하는데 옛날만 해도 물이라는 것은 그 강을 건너고 나면 거의 평생 못 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남포 대동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동강 물은 언제나 어느 때 마를까? 왜냐면 해마다 내가 이별해서 나는 눈물을 푸른 강물에 더하는데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라고 한다면 지금 순서가 어때요? 얘를 먼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도치법이 쓰였다. 그러니까 언제 마르려는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른다는 거야, 안 마른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대동강 물은 끝까지 마를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마를 리가 없어? 내가 이별해서 나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계속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마를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러도 대동강 물만큼 내가 흘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법도 같이 쓰였다. 과장법이랑 도치법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마지막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여기에서 주제 행이다 써주시면 되고, 이 주제행을 통해서 이별의 정안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나타내는 행이다. 주제행.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극대화된다? 이별의 정안이라는 감정이 극대화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송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물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어디? 극대화. 네, 글씨를 좀 잘 써볼게요. 네, 이 마지막 주제행을 통해서 이별의 정안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 두 행을 통해서 우리가 도치법, 과장법도 알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의 이미지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제일 처음에는 뭐였어요? 비로 나타났었죠. 그런 다음에는 대동강, 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눈물 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 너무 슬프다라는 것을 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계속 결론은 하나예요. 이별의 정안이 극대화되는 그런 한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또 풀어볼게요.
참고로 보기는 송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의 작품은 공무도화가예요. 우리가 배웠던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어? 네. 가는 공무도화가. 됐죠?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일단 답은 1번이었었죠. 일단 기억부터 보면 보기. 그러니까 그 송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도화가와 달리 색채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죠? 어디 나왔었어? 여기 불빛이 더 파란데라는 의미의 여기 이 부분에서 색채 이미지가 나왔었고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색채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았었죠. 니은을 보면 두 작품 모두 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임과 화자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포에서 임을 보낸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대동강 멀리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을 통해서 임과 내가 지금 단절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태도의 변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슬픈 내용이었었고 공무대화가 같은 경우에는 뭐 불안 에서 체념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는 보기와 달리 공간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나요? 공무도화가의 어떤 물인지를 우리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보기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송인의 경우에는 남포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와 달리 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달래꽃 하고 여기 있는 문제까지 풀고 한번 쉬어볼게요. 괜찮죠? 네. 진달래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별의 정안의 끝을 보여주는 현대시로 같이 봤었던 내용인 거고 사실 내신을 보다 보면 꼭 우리가 한 거 아니라 다른 작품도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김소월은 굉장히 향토적이에요. 향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많이 보여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민요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남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성적인 말투를 쓴다. 그러니까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존댓말 쓰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여성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좀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 진달래꽃이라는 것의 주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요? 이별의 정안이겠죠. 주제는 이별의 정안이에요. 근데 이별의 정안에서 끝이 나지 않고 얘는 현대시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이별에서 너무 슬프다. 그게 나한테 한이 될 만큼 슬퍼. 하지만 그 감정 자체를 승화한다.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민요적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 민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가 같이 따라 붙냐면요. 사문보. 세 가닥씩 끊어 읽어줘야 되는 사문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문보이는 또 따라 붙는 게 전통적인 율격이다. 혹은 민요적인 율격이다 라는 말들이 꼭 따라 붙어요. 그리고 얘는 7-5조예요. 7-5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7글자 반복되고 그 다음에 5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7글자 5글자가 반복되는 애들을 우리가 7-5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이다, 민요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진달래꽃의 일단 좀 객관적인 특징이었었고 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7-5조라고 했으면 진짜 7글자 5글자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1, 2, 3, 4, 5, 6, 7, 5 그리고 여기도 5, 7 5 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7-5조를 따르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제일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지금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수미상관이 일어났구나.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제는 이별의 정안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3문보라고 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다 라고 하면서 3문보. 근데 변형된 3문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너가 내가 싫어서 가게 된다면 내가 말없이 고이 보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우리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종결어미들을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었죠? 당연히 운율이 형성된다. 그리고 의미가 강조된다.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든 당신이 나와 이별하게 된다면 저는 말없이 보내드릴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있는데 그것을 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려드릴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산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변의 약산까지 가서 진달래꽃을 떼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겠어? 내가 굉장히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굳이 이별하는데 왜 진달래꽃을 당신 앞에 뿌려주냐면요. 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지극정성, 임에 대한 지극정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뭐 당연히 사랑도 맞는 말인 거고. 그리고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향토적인 요소다. 아름다다가 가실 길에 뿌려드릴 거다. 아름다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형상화했다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꽃을 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가는 길을 축복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미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내가 임 가는 길에 꽃을 뿌렸잖아요. 그쵸? 그럼 그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뿌린 꽃을 내가 밟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었죠?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밟혀지면서 이미 걸어가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느꼈던 이별의 정한을 승화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뿐히 들여밟다. 사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밟히지 않도록 되게 사뿐사뿐 걷는 거, 되게 가볍게 걷는 거잖아요. 사뿐히 들여밟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땐 수미상관으로 반복이 되죠.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인내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별의 정한이 이연까지 나타난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희생을 할 거고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참을 거예요. 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성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또 아시겠죠? 어조도 있겠지만 사실 옛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니까 여성적이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내의 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별의 정한을 극복해 준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공모도화가랑 진달래꽃 비교한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됐어요? 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답은 5번이었었죠. 진달래꽃은 유사한 식으로 처음과 끝에 사용한다. 이걸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본 바에 따르면 네,
나보게 엮고 가실 때에는 이게 지금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을 보면 둘 다 뭐죠? 두 개 모두 다 이별의 정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나타났던 거고 공모도화가는 고대 그리고 진달래꽃은 현대시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반어법을 사용을 했었나요? 아니요, 반어법 사용 안 했었죠. 근데 여기 죽어도 아니 눈물 흐리우다. 여기를 우리가 반어법으로 봐줄 수가 있긴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미 가는데 당연히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에 반대로 아니 눈물 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달래꽃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서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날 떠나게 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가정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공모도화가는 실제 내 눈앞에서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이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죠. 그리고 절박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 공모도화가는 정서의 직접적인 표출이 맞지만 그에 반해서 진달래꽃은 직접 표출하고 있나요? 아니요. 굉장히 여성적인 태도로 감정을 살짝살짝 절제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4번, 5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네 이제 끝났고 창기파랑가 한번 가볼 건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